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짓궂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환율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도심 풍경은 흐릿하게 일렁이며 마치 곧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고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환율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모든 시선은 상석에 앉아있는 강민혁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수트를 입고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아내이자 그룹의 부사장인 윤서연을 향하지 않고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윤서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이번 분기 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도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자금 운용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수치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할 정교한 방어 전략까지 막힘없이 제시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은 그녀의 완벽한 분석력과 통찰력에 내심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민혁은 지루함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규칙적인 소음이 자신의 발표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임을 알았지만 동요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묵묵히 이어나갔다. 민혁은 서연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이 오늘따라 견딜 수 없이 숨막히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며칠 전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 최유라의 여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었다. 10년 전 집안의 반대로 비극적으로 헤어졌던 유라가 다시 나타났을 때 민혁은 흑백 같던 자신의 삶에 다시금 색채가 입혀지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라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던 청초하고 가련한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고 그녀가 흘리던 눈물은 메말라가던 민혁의 감정에 불을 지폈다. 반면 서연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기계처럼 보였고 민혁은 자신이 이런 여자와 지난 7년간이나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끔찍한 환멸을 느꼈다. 유라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서연이 주는 차가운 의무감 사이에서 민혁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었다. 서연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화면을 넘기려던 순간 민혁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죽였고 서연 역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동요가 없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삐딱한 자세로 서연을 노려보며 이따위 영혼 없는 보고서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는 서연이 밤새워 준비한 전략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감각이 떨어지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폄하했고 그녀의 노력을 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것은 명백히 업무적인 지적이 아니라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이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민혁의 갑작스러운 폭언에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아무도 감히 절대 권력자인 회장의 말에 토를 달거나 서연을 변호하려 나서지 못했다. 서연은 모욕감으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떨리는 손을 연단 뒤로 감추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혁이 원하는 바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침묵을 택했다.
서연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죄송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보고하겠다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으나 민혁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민혁이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간 뒤 남겨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민망함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흩어진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힐끔거리며 그녀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결국 넓은 공간에는 서연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전 민혁의 눈빛에 담겨있던 경멸과 혐오를 다시금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권태기 부부의 짜증이 아니라 명확한 살해에 가까운 거부감이었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원인이 외부의 누군가에게 있음을 확신했다. 최근 민혁의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와 잦은 외박, 그리고 휴대폰을 숨기는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블라인드를 내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는 환율그룹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자신이 쏟아부었던 청춘과 열정을 되돌아보았는데 민혁은 자신이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 뒤에는 서연의 치밀한 분석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다. 경쟁사를 무너뜨린 핵심 기술의 인수합병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간 법률적 대응도 모두 서연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었고 민혁은 그저 그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공로를 그에게 돌리고 그림자 내조를 자처해왔으나 이제 그 모든 희생이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비밀 폴더를 열어 최근 몇 달간 민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업무 미팅이라고 핑계를 댔던 시간들은 대부분 시내의 고급 호텔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장소들은 과거 민혁과 최유라가 자주 가던 곳들과 일치했다. 화면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민혁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무모하게 덤비는 대신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에게 사랑이 끝난 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넓고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집안을 관리하는 고용인들도 주인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모두 물러간 상태였기에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연은 탁자 위에 놓인 식은 찻잔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자신과 민혁의 관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민혁이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그를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내릴 잔혹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가끔씩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은 섬광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술기운이 약간 도는 민혁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으나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치려 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고 민혁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멈춰 섰다.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연을 향해 피곤하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쏘아붙였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민혁의 몸에서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함께 낮에 맡았던 그 달콤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냄새가 최유라의 것임을 확신하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다. 서연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회의에서의 태도와 최근의 외도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혁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감시하고 평가할 자격이 생겼느냐고 위협적으로 물었다. 민혁의 눈동자는 술과 욕망 그리고 서연에 대한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유라와의 재회를 통해 얻은 자유방임적인 쾌락에 취해 서연의 헌신을 구속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밀치듯 놓아주며 자신은 이제 숨막히는 완벽주의자인 당신에게 지쳤고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유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그 사랑 앞에서는 그룹의 회장 자리도 사회적 체면도 중요하지 않다고 떠들어댔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과 권력을 사랑해서 결혼한 속물이며 내 인생을 조종하려는 통제광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흉기였지만 서연은 그 억지스러운 비난을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는데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야망 있고 현명한 남자가 아니라 욕망에 눈이 멀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비웃음을 날리며 내가 후회할 일은 당신과 결혼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끝으로 민혁은 서연을 남겨둔 채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그 소리가 텅 빈 저택을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으나 이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미련이었을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면 자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2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힘이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 윤서연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복수자만이 남았다. 작업실로 들어온 서연은 벽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려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으로 재본된 두툼한 파일들과 암호화된 저장 장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환율그룹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도면과 해외 비자금 운용 리스트, 그리고 민혁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담긴 극비 문서들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고 지켜왔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민혁을 파멸시키고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어 확인했는데 문서 한 장 한 장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그림자가 되어 살았지만 그 대가는 배신과 모욕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파일들을 검은색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으며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를 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환율그룹의 미래 자체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으며 민혁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즈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을 것이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폭풍으로 변해 있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번쩍이며 드러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는데 사진 속의 민혁과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적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짐을 챙긴 가방을 든 채 방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빈 책상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고, 이것은 거대한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눈부신 모습으로 민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서연은 복도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민혁이 있는 서재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빗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그녀가 흘리지 못한 눈물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백미러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시동을 걸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민혁,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민혁은 자신의 서재 안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유라와의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라가 보낸 애교 섞인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곧 그에게 닥쳐올 파멸의 신호등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제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민혁은 와인의 붉은 액체를 바라보며 유라의 붉은 입술을 떠올렸고, 서연의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고, 그 상처가 골마 터져 자신을 집어삼킬 독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민혁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이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말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서서히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의 서울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강민혁의 대저택 안에는 여전히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결혼 생활을 끝낼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최유라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존재 때문에 자신이 민혁의 곁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며 그를 압박했었다. 유라의 가련한 눈물은 민혁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이 지루한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유라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차 있어 현실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였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차림으로 2층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하여 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혁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의 그 초연한 태도가 거슬려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그녀 앞으로 거칠게 밀어버렸고, 종이들이 마찰하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그는 서연이 매달리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마치 결제 서류를 검토하듯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 모습은 가정의 파탄을 앞둔 여자가 아니라 냉철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기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노려보며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 넣었으니 군말 말고 도장을 찍으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금전적 보상이 서연의 지난 헌신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혁은 서연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기보다는 훌륭한 비서실장에 더 가까웠다며 우리 사이에는 애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연이 이룬 모든 성과를 단순한 내조로 폄하했고 그녀가 가진 지성과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의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서연은 서류에 적힌 위자료 액수와 재산 분할 항목들을 훑어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룹에 기여한 바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그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말 이것이 당신의 진심이냐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숨쉬는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며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유라가 주는 편안함과 설렘을 강조하며 서연의 완벽주의와 차가움이 자신을 질식하게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서연은 그 순간 민혁의 눈동자에서 자신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존중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놓아버렸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합의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다. 민혁은 그녀가 위자료 협상을 시도하거나 시간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서명을 마친 뒤 서류를 민혁 쪽으로 돌려놓으며 나는 당신의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 이 위자료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받고 싶지 않았으며 민혁이 주는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이 피해자나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 당당함은 민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서연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히며 빈털터리로 나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의 결단을 허세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서연은 그런 민혁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는데 그녀는 이미 환율그룹의 미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핵심패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가져갈 것은 오직 내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며 당신이 준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2층 침실로 올라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든 가방은 명품백이 아닌 작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옷장 가득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직 그녀가 결혼 전부터 사용했던 낡은 다이어리와 서재에서 챙긴 검은색 파일 가방만을 소중히 챙겼다. 그 파일 가방 안에는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기밀 문서들과 그녀의 두뇌가 만들어낸 수많은 프로젝트의 원본들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화려한 사치품들을 챙기지 않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그것들이 가진 진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눈에는 그저 고집스러운 행동으로만 비칠 뿐이었다. 서연은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빼내어 차가운 유리판 위에 올려놓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방을 나서기 전 서연은 지난 7년간 자신이 숨쉬고 살아왔던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는데 그곳에는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부부 초상화를 바라보며 과거에 순진했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곧게 펴고 방을 나섰으며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복도를 울리며 굳건한 의지를 대변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모습은 쫓겨나는 여자가 아니라 마치 전장을 향해 출정하는 여전사처럼 비장하고 아름다웠다. 민혁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술을 마시며 서연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짐이 너무나 단출하여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욕설을 퍼붓기를 바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야만 자신의 배신이 정당화되고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고고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며 민혁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건강을 챙기라는 의례적인 말을 남겼지만 그 눈빛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거대할지 지켜보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민혁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술잔을 꽉 쥐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민혁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문을 나서버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민혁은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고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는 이것이 단지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낸 후유증일 뿐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서연이 떠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민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최유라였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라는 서연이 나갔냐고 물으며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오늘 저녁에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혁은 유라의 목소리에서 사랑스러움보다는 알 수 없는 가벼움과 탐욕을 느꼈지만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행복해야만 했고 후회 따위는 패배자들의 몫이라고 되뇌었다. 한편 대저택을 빠져나온 서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 매끄럽게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서연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 슬픈 기색은 전혀 없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검은색 가방을 쓰다듬으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율그룹의 경쟁사인 세인그룹의 회장과 비밀리에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고 그 만남은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의 열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민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허점과 자신이 숨겨둔 치명적인 결함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혁은 서연이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가 자랑하던 시스템은 사실 서연의 손길 없이는 톱니바퀴 하나도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실한 구조였다. 서연은 민혁이 겪게 될 혼란과 좌절을 상상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잔인하면서도 매혹적인 미소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잠시 빼앗겼다가 되찾으러 가는 여왕이었고 그녀의 귀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서연은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그 어떤 슬픔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던 민혁의 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유심칩을 갈아 끼우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제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삭제되었고 오직 무너뜨려야 할 목표물로만 남게 되었다. 서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의 저택은 유라가 부른 친구들과 파티 준비로 소란스러워졌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가 빈집을 채웠지만 민혁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천박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서연이 있을 때의 그 고요하고 품격 있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소음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민혁은 문득 서연이 앉아있곤 했던 소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침묵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던 중력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서연이 떠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민혁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장밋빛 파라다이스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서서히 조여오는 숨막히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최유라와의 생활은 처음 며칠간은 꿈처럼 달콤하고 자극적이었으나 그 달콤함은 불량식품처럼 금세 질리고 입안에 텁텁한 뒷맛만을 남겼다. 민혁은 아침마다 숙취와 피로에 찌든 채 눈을 떴는데 서연이 있을 때처럼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그의 컨디션에 맞춰 준비된 해장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라는 늦은 밤까지 파티를 즐기거나 쇼핑을 하고는 정고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일을 돌보는 고용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변덕스러운 지시를 내려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민혁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해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형용할 수 없는 초라함을 느꼈다. 환율그룹의 회장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민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과 해결되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들 뿐이었다. 과거에는 서연이 사전에 모든 안건을 검토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핵심 요약과 함께 해결 방안까지 메모해 두었기에 민혁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는 편안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들이 뒤섞여 업무 효율을 떨어뜨렸고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 우왕좌왕하며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사소한 오타나 수치, 오류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결제판을 집어던졌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유능함이 사실은 서연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유라가 예고도 없이 회장실에 들이 닥쳤는데 그녀의 손에는 유명 호텔에서 사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중요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애교를 부렸고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임원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민혁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회의 중이니 나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유라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서운한 티를 냈다. 서연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경솔한 행동이었고 민혁은 유라의 이런 철없는 모습이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유라를 비서실로 내보낸 뒤 임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실망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오후에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는 서연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분야였다. 연구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방어 전략이 미흡하여 경쟁사의 소송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고, 민혁은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그동안 윤 부사장님이 직접 법무팀과 조율해 오셨기에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빈자리가 단순히 업무 공백을 넘어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폄하했던 서연의 업무 능력이 사실은 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려다보던 민혁의 귀에 재계의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경쟁사인 세인그룹의 심상치 않은 행보에 관한 것이었다. 만년 2위였던 세인그룹이 최근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혁신적인 신제품 발표로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인그룹이 발표한 신도시 스마트시티 청사진이 환율그룹이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하다가 서연의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면서도 훨씬 더 진보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었다. 업계에서는 세인그룹 뒤에 천재적인 전략가가 영입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 정체불명의 인물을 두고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진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민혁은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세인그룹의 최근 동향과 그 배후에 있는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떠날 때 챙겨갔던 그 낡은 가방과 파일들을 떠올리며 설마 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무리 서연이라도 배신감을 품고 경쟁사에 들어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그토록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지금쯤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으나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거실의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는데, 유라가 서연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고가구두를 치우고 화려하고 난해한 장식품들로 집을 채워놓았기 때문이었다. 집안은 마치 삼류호텔 로비처럼 천박하게 변해 있었고, 서연이 가꾸던 정갈한 난초 화분들은 구석에 처박혀 시들어가고 있었다. 민혁은 유라에게 상의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유라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며 오히려 민혁이 너무 예민하다고 받아쳤다. 그녀는 민혁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쇼핑한 옷들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랐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처럼 거슬릴 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혁은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식욕이 없었지만 유라는 눈치 없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민혁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의 바뀐 지위를 부러워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민혁에게 더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민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지금 회사가 비상 상황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고 질책했지만 유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 순간 민혁은 유라의 머릿속에는 오직 허영과 쾌락만이 들어있을 뿐 지성이나 배려심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욕망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날 밤 민혁은 침실이 아닌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갔고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괴로움을 달랬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지 모를 서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서연이 사용하던 업무용 수첩 하나가 책상 틈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민혁의 눈에는
깨알같이 적힌 메모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민혁의 건강 상태와 식성, 그리고 그가 자주 잊어버리는 일정들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대처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민혁 사용 설명서나 다름없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민혁이 성공하여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서연의 진심 어린 기도 문구가 적혀 있었고, 민혁은 그 문구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민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끄끄거리는 신음만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던 수호천사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유라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서연이 좋아했던 달빛만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서연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미치도록 궁금해졌고 그녀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다음 날 아침 환율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경제면 한 면을 장식했는데 원인은 주력 상품의 결함 논란과 경쟁사 세인그룹의 신제품 출시 때문이었다. 민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는데 세인그룹이 출시한 신제품이 바로 환율그룹이 극비리에 개발하다가 중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이거나 누군가가 환율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증거였고 민혁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서연의 이름을 나직이 씹어뱉었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민혁은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울했고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윤 전 부사장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고 민혁은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고통스러웠다. 그는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세인그룹의 배후를 조사하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탐정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는 민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세인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외부 자문위원회 정체가 파악되었다는 것이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민혁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 사진 속에는 세인그룹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딱 떨어지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서연은 민혁이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고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지성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리더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적의 손을 잡고 돌아온 것이었다. 민혁은 멍하니 사진 속의 서연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더 높이 비상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녀가 없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녀를 다시 찾아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원초적인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 자신의 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칼끝을 어디로 겨누고 있는지. 강민혁은 세인그룹 본사로 향하던 차를 거칠게 돌려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는데 지금 당장 윤서연을 찾아가 따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내부에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인그룹이 입수한 정보가 단순히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장실 금고나 극비회의 석상에서만 공유되는 민감한 내용임을 깨달았다. 내부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든 민혁은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을 은밀히 불러 최근 한 달간 회장실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참함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자신은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 되는 것이라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 후 보안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차마 보고를 올리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말없이 태블릿을 건네받아 영상을 재생했고 화면 속에는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시각 회장실에 잠입하여 서류를 촬영하고 있는 최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기밀 문서들을 넘기며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민혁에게 보여주던 순진한 미소 대신 탐욕스럽고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민혁은 영상을 보는 내내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 금이 갈 정도로 힘을 주었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들어온 자객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곧이어 사설 탐정이 추가로 보내온 보고서는 민혁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유라의 과거와 현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라는 도박비주로 인해 거대 사채 조직에 약점을 잡힌 상태였고 그 조직은 경쟁 기업들의 사주를 받아 기업 사냥을 하는 검은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라는 처음부터 우연을 가장하여 민혁에게 접근했으며 그녀의 눈물과 가련한 연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 민혁은 자신이 서연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사랑이 고작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싸구려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넘어올 정도로 구토를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려 몸부림쳤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책상 앞에 앉은 민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서연의 흔적들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그녀를 찾는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먼지 쌓인 구석 금고에서 서연이 남기고 간 낡은 가죽 다이어리 몇 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성한 비망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민혁의 글씨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갈한 서연의 필체로 그날그날의 경영 현황과 민혁의 결정에 대한 보완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기록들은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라 민혁이라는 불완전한 경영자를 완벽한 리더로 만들기 위한 서연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의 기록이었다.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혁의 얼굴은 수치심과 후회로 붉게 물들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몰랐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서연의 손에 의해 조용히 해결된 과정이 담겨 있었다. 민혁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할 뻔한 프로젝트를 서연이 뒤에서 수습하고 그 공을 모두 민혁에게 돌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혁이 유rek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던 시기에도 서연은 남편이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밤새워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아가며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이었다. 민혁은 다이어리 중간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를 발견하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 메모에는 당신이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빛나기를 바란다는 서연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민혁의 안위를 걱정했고 그의 나약함마저 감싸 안으려 했던 진정한 동반자였다. 민혁은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진짜 보석을 시궁창에 버리고 가짜 큐빅을 주워와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다. 그의 오만과 착각이 서연이라는 우주를 파괴했고 그 대가는 이제 고스란히 자신의 파멸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참을 오열하던 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절망과는 다른 서늘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고 자신의 손으로 불러들인 재앙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서연에게 속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과 감사실장을 호출했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유라가 빼돌린 정보들이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사랑의 눈먼 바보가 아니라 복수의 눈먼 냉혹한 승부사가 되어 서연이 남긴 지혜를 빌려 이 난국을 타개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침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를 잡는 것이었다. 퇴근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민혁을 맞이한 것은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쇼핑백을 정리하고 있는 유라였다. 그녀는 민혁을 보자마자 콧소리를 내며 달려와 안기려 했지만 민혁은 교묘하게 몸을 피해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민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고 유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시며 자신의 쇼핑 전리품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의 붉은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 역겨워 견딜 수 없었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속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조소하며 곧 닥쳐올 파멸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유라가 와인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을 무렵 민혁은 넌지시 요즘 회사 기밀이 유출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운을 뗐고 유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며 화를 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범인이 잡히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유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민혁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며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고 이는 서연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서연이 했던 방식대로 차갑고 치밀하게 유라와 그 배우 세력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연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들고 그녀가 세워두었던 장기 발전 계획을 꼼꼼히 숙지하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천재적인 안목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플랜 B와 플랜 C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으며 경쟁사의 공격 패턴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경영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며 서연의 전략을 바탕으로 반역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지금 세인 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녀에 대한 예우이자 자신의 과오를 씻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임원회의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좌중을 압도했는데 그의 눈빛은 예전에 총기 넘치던 시절보다 더 날카롭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유라가 유출한 정보들이 역정보였음을 알리는 함정을 파기 위해 일부러 거짓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임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 임원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회장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민혁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비서실장에게 서연과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했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죄하고 대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세인그룹의 고문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민혁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가 그것을 무기로 자신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혁이 다시 예전의 강인한 모습을 되찾은 것에 대해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혁의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서랍 속에 넣고 잠가버리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야. 강민혁,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어. 국제경제협력 포럼이 열리는 서울의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정관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는 탐색과 견제가 오가는 숨막히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환율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시선은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오직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회사 내부의 배신자들을 색출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눈밑이 거뭇하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서연을 만나야만 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며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 경고해야만 했다. 잠시 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는데 그 중심에는 세인그룹의 수석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기억하던 무채색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린 스타일로 목선과 어깨선을 드러내어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그토록 가까이 두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하게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고 민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민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서연의 주변에는 이미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유력 인사들이 장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잠시 틈이 생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에 있던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와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 낯설고 건조했다. 민혁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서연에게 잠시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지금은 업무 시간이며 자신은 세인그룹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강 회장님이라는 낯선 호칭을 사용하며 공적인 용무가 아니라면 비서실을 통해 약속을 잡고 오라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민혁은 그녀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며 당신이 남긴 다이어리를 보고 많은 것을 뉘우치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지며 민혁의 말을 끊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당신의 뒤늦은 후회나 감상적인 사과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 하지 말고 흘러간 대로 두라고 냉정하게 충고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그룹을 위한다면 나를 찾아와 감정 노름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진짜 적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민혁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경쟁사 임원들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최유라의 하수인들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우아하게 등을 돌려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민혁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서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도끼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거절한 것이 단순히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그녀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자격이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받아들였다. 회사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덫이었고 서연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적의 허를 찌르는 방역의 시작이었다. 민혁은 이제 사랑에 목매는 남자가 아니라 냉혹한 승부사가 되어 자신의 제국을 정화하기 위한 피해 숙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환율 그룹. 본사의 회장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민혁은 어둠 속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최유라가 보안실의 감시를 피해 몰래 회장실로 들어왔고 그녀는 민혁이 일부러 책상 위에 방치해둔 가짜 극비 문서 파일을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둘러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려 했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무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숨겨져 있던 문이 열리고 민혁이 걸어 나왔다. 유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유라의 휴대폰을 주워들고 전송대기 중인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대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유라에게 당신이 훔치려던 그 정보는 내가 당신과 당신 뒤에 있는 쥐새끼들을 잡기 위해 만든 가짜 미끼였으며 이제 당신의 연극은 완전히 끝났다고 선고했다. 유라는 민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혁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당신이 흘린 가짜 눈물에 속아 진정한 보석을 버린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녀를 경멸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유라를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민혁을 저주하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처참하게 끌려나갔다. 유라가 끌려나간 뒤 민혁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유라와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부정축제를 저지른 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의 비리 증거와 자금 추적 내역이 낱낱이 띄워졌고 관련된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혁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단호하게 처분했다. 회의실 안은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썩어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경외감이 피어올랐다. 민혁은 흔들리는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을 결속시켰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민혁은 한숨도 자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서연의 다이어리에 적힌 조언들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안을 완성해 나갔다. 그는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고 서연이 겪었을 고독과 중압감을 몸소 체험하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함을 되새겼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민혁은 비로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거목이 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세인그룹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연이 추진하던 신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연이 평소에 꿈꾸던 기업 가치였으며 그녀에게 보내는 민혁 나름의 화해 제스처이자 당신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민혁은 서연이 이 뉴스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무렵 세인그룹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한 서연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민혁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이 이렇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화면 속의 민혁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진중함과 깊이가 느껴지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청년 시절 민혁의 열정을 다시금 발견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적으로서 만난 그가 꽤 괜찮은 상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욱신거리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의 몰락은 그녀를 조종하던 거대 금융 카르텔에게는 꼬리 자르기의 신호탄이자 새로운 타겟을 설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유라를 통해 환율그룹을 손쉽게 삼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들은 분노했고 실패의 원인이 윤서연이라는 존재에게 있음을 간파했다. 그들은 서연이 세인그룹과 손잡고 자신들의 자금줄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녀를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은 서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해결사들을 고용하여 은밀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혁은 유라의 배후 세력을 조사하던 중 그들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정재계에 깊숙이 뿌리박힌 검은 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다음 타겟이 서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즉시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주변을 감시하고 보호할 방법을 강구했다. 민혁은 자신이 서연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녀를 지켜야만 했고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퇴근길 서연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는 무정의에 대고 짧은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민혁의 차가 서연의 차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는데 민혁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수상한 검은색 벤이 서연의 차를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핸들을 꽉 쥐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서울의 밤거리 위에서 쫓고 쫓기는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민혁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서연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넌사인이 비추는 빛의 바다였지만 그 이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고
강민혁은 지금 그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는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공포와 살기로 뒤섞여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앞서 달리는 윤서연의 차 뒤로 검은색 밴 한 대가 교묘하게 거리를 좁히며 따라붙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위협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엔진의 굉음과 함께 속도를 높였지만 도심의 교통체증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낯선 번호를 받지 않았고 민혁은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경적을 울려댔다. 서연은 운전석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큰 길이 아닌 한적한 우회도로로 방향을 틀어 미행 차량을 따돌리려 했지만 검은 밴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거칠게 따라붙으며 위협 운전을 시작했다.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비상 깜빡이를 켜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터널에 진입하자 통신 신호가 끊기며 불안감이 엄습했다. 터널 안의 주황색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그녀를 삼키려는 괴물의 눈처럼 번뜩였고 굉음을 내며 달려드는 뒷차의 헤드라이트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듯 옆 차선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또 다른 차량이 검은 밴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터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며 차를 세웠고 백미러를 통해 충돌한 차량이 다름 아닌 민혁의 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혁의 차는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진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밴을 들이받아 그들이 서연의 차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 서연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서연은 그 모습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전율을 느꼈다. 민혁은 피를 흘리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밴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 밴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내렸는데 그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민혁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민혁은 기업의 회장으로서 펜을 잡던 손으로 쇠파이프를 막아내며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차 안에 있는 서연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한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른 놈의 팔을 꺾으며 저항했지만 전문적인 킬러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곧 무자비한 폭력이 그에게 쏟아졌다. 서연은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민혁이 소리쳤다. 오지마 문 잠그고 안에 있어 제발. 민혁의 외침은 피 끓는 절규에 가까웠고 서연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한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서연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놈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놈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들었고 차가운 총구는 민혁이 아닌 서연을 향해 정확하게 겨누어졌다. 민혁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직감했고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민혁의 몸이 허공에서 꺾였고 그는 서연을 대신해 총탄을 받아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총소리와 함께 터널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놈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여
서둘러 벤에 올라타 도주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뛰쳐나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진 민혁에게 달려갔는데 그녀의 비명소리는 터널의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의 흰 셔츠는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복부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드레스를 찢어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눈물방울이 민혁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혁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섞인 목소리로 서연에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고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오직 서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후회와 속죄의 증명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제발 죽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민혁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그의 손에 들어갔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서연의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드디어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민혁을 들것에 실어 옮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피로 얼룩진 손으로 민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랐고 산소 마스크를 쓴 민혁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의 긴박한 외침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민혁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으며 그가 살아만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증오와 복수심은 민혁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남았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은 수술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서연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옷과 손에 묻은 붉은 피는 민혁의 생명 그 자체였고 그녀는 그 끔찍한 감촉을 씻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민혁과의 지난 추억들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그가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순간부터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지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왜 사랑은 항상 이토록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인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앞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혁의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나타났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해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은 서연에게 민혁이 사고 직전까지 준비하고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서연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함께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꽃집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민혁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연에게 그룹을 온전히 돌려줄 준비를 마쳐두었던 것이었다. 서연은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민혁의 바보 같은 사랑에 가슴을 쳤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고 서연과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 민혁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총알이 장기를 관통하여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급소를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안도감에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민혁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깨어날 때까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서연은 방호복을 입고 민혁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는데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은 마치 잠든 어린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차가웠지만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귓가에 대고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였고 그 목소리가 그의 꿈속에 닿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보다 지금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랑은 증오보다 강했고 용서는 복수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혁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경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민혁이 넘겨준 증거들과 현장의 CCTV 영상 덕분에 유라의 배후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유라는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고 그녀를 사주했던 금융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도 줄줄이 구속되었다. 뉴스는 연일 환율그룹 회장의 살신성인과 범죄 조직 소탕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민혁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민혁이 눈을 뜨고 그녀를 다시 바라봐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놓인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그가 깨어나면 보여줄 맑은 가을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과 링거병이 들어왔고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민혁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깨어난 민혁을 보고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느라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민혁은 산소 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것은 긴 악몽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재회의 순간이었다. 민혁은 쉰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거즈에 물을 적셔 그의 입술을 축여주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정말 보고 싶었다고 고백했고 그 눈빛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울먹였고 민혁은 아픈 팔을 들어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원망이 끼어들 틈이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감사의 마음만이 존재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축복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민혁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여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거나 활동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민혁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서연을 지키고 얻은 상처라면 그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걷지 못하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고 당신이 힘들면 내가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 민혁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와 나란히 걷는 동반자로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민혁이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민혁은 휠체어에 앉아 서연의 도움을 받으며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회사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연은 민혁의 휠체어를 밀며 그와 함께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고 그들의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실감했고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차에 오른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물었고 서연은 활짝 웃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다로 가자고 대답했다.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민혁과 서연은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 사라지고 희망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앞유리 너머로 펼쳐진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비록 민혁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서연의 마음에도 아픈 기억이 새겨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랑의 증표로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죽음을 넘어선 헌신은 그들을 영원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가을은 유난히도 높고 청명했으며 환율그룹 본사 뒤편에 조성된 정원에는 붉은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한 손에 짙은 갈색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 않았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이었다. 지난번 사고로 얻은 영광의 상처는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지만 민혁은 그 불편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팡이를 짚는 매 순간마다 자신이 지켜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꼈고 이 상처야말로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각성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라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였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민혁은 본관 건물의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그룹의 총수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윤서연 회장이 있었다. 민혁은 퇴원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서연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하며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연은 취임 1년 만에 그룹의 영업이익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실력으로 모든 잡음을 잠재워버렸다. 민혁은 이제 경영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서연의 뒤에서 그녀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을 챙기거나 그녀의 멘탈을 케어하는 내조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과거 서연이 그에게 해주었던 그 그림자의 역할을 이제는 자신이 기꺼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정원으로 내려왔는데 그녀는 멀리서 민혁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수행 비서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 보였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서연은 민혁의 옆에 앉아 그의 흐트러진 옷깃을 정리해주며 다리는 좀 어떠냐고 물었고 민혁은 당신을 보니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던 강민혁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의 관심을 갈구하는 다정하고 조금은 능청스러운 남편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그 평범한 시간은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오후에는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민혁은 서연의 요청으로 행사장 맨 앞줄에 배석하게 되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제스처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내의 성공을 지켜보는 기쁨을 넘어 자신이 한때 짓밟으려 했던 보석이 본연의 빛을 발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회장 자리에 있을 때보다 지금 서연이 이끄는 환율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음에 씁쓸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기자가 민혁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전임 회장으로서 현 회장의 경영 방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윤 회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통찰력과 포용력을 가진 리더이며 나는 그녀가 이끄는 배에 승선해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과거 자신의 독선적인 경영이 초래했던 위기를 윤 회장이 수습하고 지금의 성장을 이뤄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공을 모두 그녀에게 돌렸다. 그의 진솔한 답변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고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넓은 저택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혁은 서투른 솜씨로 채소를 다듬고 서연은 찌개를 끓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가끔씩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1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차가운 냉기와 침묵만이 흐르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온기와 사랑의 대화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이 건네주는 숟가락을 받으며 문득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지난날의 악몽들을 떠올렸지만 눈앞에 있는 서연의 따뜻한 미소가 그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당신 다리가 불편해서 나중에 우리 여행 다니기 힘들면 어떡하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혁은 당신이 내 지팡이가 되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불편해진 대신 서연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법을 알게 되었고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라고 속삭였다. 밤이 깊어가자 민혁은 서재로 들어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연이 예전에 썼던 방식대로 하루의 반성과 감사를 기록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는 일기장에 오늘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며 자신이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에 대해 되새겼다. 비록 서연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흉터처럼 남아있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에게 후회는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옛사랑에 눈멀어 저질렀던 과오가 역설적으로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한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일찍 일어나 서연이 출근할 채비를 도왔는데 그녀의 옷을 골라주고 가방을 챙겨주는 그의 손길은 지극히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현관에서 서연을 배웅하며 민혁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다녀오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도 당신이 최고라는 응원을 잊지 않았다. 차에 오른 서연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멀어졌고 민혁은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연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이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왕좌보다 빛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 오후에 민혁은 재활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았는데 땀을 흘리며 힘겹게 걷는 훈련을 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민혁의 의지력에 감탄하며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격려했지만 민혁은 아직 멀었다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언젠가 서연과 함께 다시 춤을 추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병원 로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을 유혹했던 최유라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단신이었다. 민혁은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멈춰 섰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병원을 나섰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증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지나간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민혁은 병원을 나와 근처 꽃집에 들러 서연이 좋아하는 하얀 리시안셔스 꽃다발을 샀는데 꽃말인 변치 않는 사랑이 지금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연이 일하고 있는 본사로 향하지 않고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에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민혁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신들의 아픔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남은 것은 더욱 단단해진 사랑의 퇴적층뿐임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미학을 즐겼다. 얼마 후 서연의 차가 도착하고 그녀가 차에서 내려 민혁에게 걸어왔는데 노을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민혁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다시 한번 프로포즈하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꽃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고 민혁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화려한 이벤트도 값비싼 보석도 없는 소박한 고백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진실하고 무거운 고백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아름다운 중년의 커플로 바라보며 지나갔지만 그들이 겪어낸 폭풍우와 그 속에서 피어난 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민혁과 서연은 손을 잡고 강변을 천천히 걸었는데 민혁의 절뚝거리는 발걸음에 맞춰 서연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고 그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그 자체였다. 민혁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내 몸에 새겨진 이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후회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회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약이 될 것이며 나는 평생 이 마음을 안고 당신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그의 눈은 옛사랑에 눈멀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씻어내고 오직 현재의 사랑만을 맑게 담아내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뿌리 깊은 나무가 단단히 서듯 강민혁과 윤서연의 사랑은 시련과 고통을 양분 삼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총수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흉터를 입은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여자. 그들의 남은 생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그들의 시간도 계속 흐르겠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서로의 손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후회로 가득 찼던 남자의 가슴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것으로 충분했다.